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러오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민우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부어올라 보랏빛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온몸에 연결된 튜브와 기계 장치들이 삑삑거리는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이 아이가 아직 간신히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음을 잔인하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차가운 손등을 감싸 쥐었지만 그 온기는 내 손바닥으로 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섬뜩한 한기만이 느껴졌다. 창백한 형광등 조명 아래서 어머니는 이미 넋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계셨고 그 모습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다.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는 담당 형사는 마치 귀찮은 잡무를 처리하는 하급 공무원처럼 건조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낡은 수첩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가해자들의 잔혹한 집단 폭행 사실보다는 민우가 평소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우발적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설을 늘어놓았다.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가해자 측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조그룹의 자제라는 사실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우리 가족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거대 자본의 그림자 아래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고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잠시 후 병원 복도에 나타난 것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아닌 한조그룹 법무팀 소속이라는 말끔한 명품 정장 차림의 변호사 무리였다. 그들은 사과나 위로의 말 대신 거액이 적힌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사건을 조용히 덮을 것을 종용했고 그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 같은 서민들을 발밑에 벌레처럼 여기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고 돈이면 사람의 목숨값도 시장 바닥 물건처럼 흥정할 수 있다고 믿는 추악한 신념이 엿보였다. 아버지는 분노로 치를 떨며 그들을 쫓아내려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은 오히려 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협박 섞인 조소만 남긴 채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민우가 당한 일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였음에도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학교 측은 명예 실추를 우려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목격자였던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모두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우리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고 이 사회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식 없는 동생의 곁을 지키며 신에게 기적을 비는 것뿐이었지만 신조차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인 것만 같아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로비에는 한조그룹에서 보낸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 병원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인 양 통제하려 들었고 의료진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 가족에게 말을 아끼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우의 찢어진 교복과 피 묻은 운동화가 담긴 비닐봉투만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우리 가족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비상구 계단으로 뛰쳐나가 벽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의 침묵뿐이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탈진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낯선 기류가 흘러들어왔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던 공간을 단숨에 압도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가죽 재킷을 입고
검은색 군화를 신은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매서웠다.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내 기억 속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 있던 희미한 잔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로 어머니의 여동생이자 우리에게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이모 강미이었다. 이모는 10여 년 전 모종의 이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사연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카리스마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민우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병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떨어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지만 꽉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에서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느껴졌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을 피우며 우리를 감시하던 한조 그룹의 변호사가 이모를 발견하고는 거만하게 다가와 누구냐고 따지듯 물었다. 변호사는 이모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경멸 섞인 어조로 잡상이는 나가라는 식의 무례한 언사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모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민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거친 손길로 닦아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이 내뱉는 살에 가득한 경고와도 같았다. 변호사가 이모의 무시하는 태도에 격분하여 경호원들을 부르려는 순간 이모가 번개같이 몸을 돌려 변호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반응할 수 없었고 건장한 체격의 변호사는 이모의 한 손에 의해 공중으로 붕 떠올라 벽으로 밀쳐졌다. 이모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이모는 그를 벽에 고정한 채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네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담당 형사가 권총에 손을 올리며 이모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모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자 형사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형사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듯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모는 변호사를 쓰레기 버리듯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품 안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형사의 눈앞에 흔들었다. 그 군번줄에 새겨진 부대 마크와 인식 번호를 본 형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모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중에서도 극비리에 운영되던 전설적인 팀의 표식이었다. 이모는 형사에게 깍듯한 경례를 받는 대신 싸늘한 비웃음을 날리며 민우의 침대 곁으로 돌아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는 마치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민우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울 기세였고 그 모습은 그 어떤 성격보다도 견고해 보였다.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모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이야라고 불렀고 이모는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이모의 눈가에 맺힌 얇은 물기는 그녀가 괴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혈육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병실 밖으로 쫓겨난 변호사와 경호원들은 복도에서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나는 이모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희미한 빗줄기와도 같았고, 이제부터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모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모는 주머니에서 투박한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단축번호 하나를 꾹 눌러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응답이 들려오자 이모는 짧고 간결한 군대식 용어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타겟 확인 상황 발생 코드 레드 복귀한다라는 그녀의 말은 마치 전쟁 선포와도 같이 비장하게 들렸다. 나는 그 통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이모만큼이나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막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히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모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민우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며 마치 작전 상황실의 지휘관처럼 예리한 감각을 유지했다. 나는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동안 어디에 계셨냐고 물었지만 이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와 목덜미에 있는 희미한 흉터들은 그녀가 겪어왔을 수많은 사선들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단순한 친척 이모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이자 전사였다. 민우의 호흡이 잠시 불안정해지자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와 처치를 시작했고 이모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개를 저으며 나갔고 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모는 어머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걱정하지 마. 언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하겠다는 섬뜩한 집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병실 창문에 비친 이모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상상하며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도 전설로 통한다는 707 특임대 출신의 여군이었고 현직 707 여단장의 친누나라는 사실을 나는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런 그녀가 평범한 일상을 버리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한조그룹의 그 오만방자한 자들은 자신들이 깨운 것이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호랑이였다는 것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새벽녘이 되자 병원 밖에는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이모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다. 잠시 후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고 차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빗속을 뚫고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왔고 이모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사냥은 시작될 것이다. 아침 해가 밝아왔지만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고 습기 찬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미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음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옷매무새를 날카롭게 다듬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짧고 건조한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는데 그 뒷모습에서는 전장의 지휘관이 출정을 앞둔 듯한 비장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분노의 무게를 가늠하며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돌봐주던 평범한 이모가 아니라 피해 복수를 위해 다시 칼을 잡은 전사였다. 미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였고, 그곳의 분위기는 돗대기 시장처럼 소란스럽고 어수선했다. 그녀는 담당 형사의 지저분한 책상 앞에 서서 사건 기록 열람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형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형사의 책상 구석에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고급 양주 박스가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그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투명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미희는 형사의 탁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법과 원칙을 운운했지만,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비아냥거릴 뿐이었다. 경찰서의 풍경은 썩어버린 공권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정의는 이미 돈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미희는 더 이상 이곳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형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훔쳐본 사건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되어 있었고, 가해자의 주소 또한 정확히 파악한 상태였다. 그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외곽의 은밀한 부촌으로 향하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온한 도시의 풍경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한조 그룹 일가가 거주하는 저택은 높은 담벼락과 철통 같은 최신식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정문 앞에는 사설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미희는 택시에서 내려 그 위압적인 정문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다. 그녀는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특수요원처럼 당당하게 초소로 다가갔고, 경비원들은 그녀의 낯선 등장에 긴장하며 허리춤에 무전기를 잡았다. 이곳은 법이 미치지 않는 그들만의 성역이자 왕국이었다. 경비원들은 미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용건이 없으면 당장 돌아가라고 위협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며 곤봉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미희는 그들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해 학생의 부친인 한조 그룹 전무 조태섭을 만나러 왔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경비원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당황했다. 결국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인터폰으로 저택 안과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무거운 철제 대문이 기계음과 함께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넓은 응접실에는 값비싼 미술품들과 고가구들이 즐비하여 그들의 불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곳의 감도는 공기는 차갑고 역겨웠다. 가죽 소파에는 한조 그룹 전무인 조태섭과 그의 아들 조민혁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조민혁은 휴대용 게임기를 손에 쥔 채 미희를 본체만 채 했다. 조태섭은 최고급 시가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고, 미희를 마치 구걸하러 온 거린 취급하며 모욕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두툼한 돈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이것으로 충분할 테니 합의서에 도장이나 찍고 썩 꺼지라고 말했다. 미희는 돈봉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조민혁에게 다가가 네가 한 짓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게임에 열중하던 조민혁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어 미희를 비웃으며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킬킬거렸다. 그는 민우가 맷집이 약해서 쓰러진 것이라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했고, 그 뻔뻔한 태도에 조태섭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을 두둔했다.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그저 하찮은 유희거리에 불과했고, 죄책감이나 도덕심이란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조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희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표정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주제를 알고 행동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민우의 치료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남은 가족들조차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며 미희의 저항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조롱하며 침을 뱉듯이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였고 자본주의 괴물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미희는 조태섭의 협박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당신들은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으며 이 선택을 지옥 끝에서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조태섭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경호원들을 호출하는 버튼을 눌렀다. 미희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셈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웅장한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족 그룹의 고문 변호인단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미희를 애워싸며 압박했다. 그들은 이미 경찰 조서가 조작되었으며 민우가 가해자라는 거짓 증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들이밀며 협박했다. 법은 그들의 편이었고 진실은 권력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고 조작되어 가고 있었으며 일반인이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변호사들은 법대로 하자며 비아냥거렸고 미희는 이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합법적인 방법이 막혔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군인의 방식뿐이었다. 경호원들이 미희의 양팔을 붙잡고 거칠게 저택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순순히 그들의 힘에 이끌려 나갔다. 지금 당장 그들을 제압하고 피바다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더 크고 확실한 복수를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저택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미희는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차갑게 식히며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미희는 빗속에 서서 저택의 구조와 경비 시스템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며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CCTV의 위치와 회전 반경,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 그리고 담벼락의 높이와 재질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뇌리에 입력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적진을 정찰하는 척후병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분석했고 치명적인 허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저택이었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침투 가능한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희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마음속으로 잔혹한 다짐을 굳혔다. 병실 문을 열자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민우와 그 곁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가슴을 찔렀다. 그들의 슬픔은 미희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과거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제 잠자던 늑대들을 깨울 시간이었고 사냥 준비는 끝났다. 미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보안이 유지되는 비상회선을 통해 남동생 강철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현직 707 여단장인 철수는 누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각 응답했고 목소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미희는 그에게 저택에서 본 것들과 놈들의 태도를 간략하게 보고하며 지원이 필요함을 알렸다. 철수는 군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장비와 정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철수는 한조그룹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불법 자금 세탁과 용병들을 고용해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왔다는
1급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이 고용한 경비업체는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사설 군사 조직이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뚫기 어려운 상대들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희에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게 만드는 요소일 뿐이었다. 그녀는 상대가 강할수록 더 잔혹하게 짓밟아주겠다는 생각에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미희의 등 뒤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한조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고 그녀는 그 불빛들을 하나씩 꺼트리겠다고 다짐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인들을 향한 그녀만의 재판이 곧 시작될 것이었고 그 형량은 오직 파멸뿐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첫 번째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것은 피해 축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강 공원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SUV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었다. 운전석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 특수임무단 여단장 강철수가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주변을 경계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현역군인 신분으로 민간인 구역에서 그것도 사적인 용무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나타난 그림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왔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익숙한 향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바로 나의 이모이자 그에게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누나 강미이었다. 철수는 말없이 뒷좌석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가방을 꺼내 미희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안에는 한조그룹 조태섭 일가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사병 조직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정보망을 통해 극비리에 입수한 이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 자료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아 공식적인 수사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뼈아픈 현실도 덧붙여야 했다. 미희는 서류 봉투를 열어 한조그룹이 고용한 경호업체 블랙카드의 신상 명세를 훑어보았고 그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대부분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해외 용병 생활을 했던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경찰 병력으로는 제압하기 힘든 살인 기계들이었다. 철수는 놈들이 조태섭의 별장을 요새화하여 외부의 침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불법 무기류까지 반입되어 있다는 첩보를 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오너의 경우를 넘어선 사실상의 사설 군대 운용이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철수는 누나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가서 놈들을 쓸어버리고 싶지만 군인의 신분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자책했다. 미희는 그런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너는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는 그림자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담담하게 위로했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이 선을 넘더라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소형 통신 장비와 특수 장비가 담긴 가방을 건넸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는 조태섭과 조민혁이 측근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낮에 있었던 미희의 방문을 안주 삼아 씹으며
감히 우리에게 덤비려 했던 무지한 여자가 얼마나 우스운 꼴을 당했는지 떠들며 박장대소했다. 조민혁은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확실하게 밟아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섭은 아들의 말에 동의하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실장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이면 세상의 모든 입을 막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맹신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일 뿐 약자들을 위한 정의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그 사실을 이용해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다. 조태섭은 최고급 위스키를 들이키며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 왕국의 기둥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서민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수염이었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예정이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협했다. 그들은 한조 그룹의 하청을 받은 전문 용역 깡패들로 병원 측에 민우의 강제 퇴원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호사 데스크를 점거하고 고함을 지르며 병원 업무를 마비시켰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이것은 조태섭이 보낸 경고 메시지였으며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죽은 듯이 엎드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병실에 있던 아버지가 소란을 듣고 뛰쳐나갔지만 깡패들은 아버지를 애워싸고 밀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아버지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들은 쓰러진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며 조롱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충격으로 실신하여 쓰러졌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은 법치 국가라고는 믿기 힘든 무법천지의 광경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미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소란스럽던 로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형부와 기절한 언니를 보고는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미희에게 다가와 껄렁한 자세로 네가 그 잘난이 뭐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미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아줌마가 나설 자리가 아니니 집 가서 밥이나 하라고 낄낄거렸지만 그것이 그가 뱉은 마지막 말이 되었다. 순식간에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고 우두머리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에 처박혔다. 미희는 그의 턱을 발로 차올려 기절시킨 뒤 덤벼드는 부하들의 공격을 물 흐르듯 피하며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으며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잔혹했다. 덩치 큰 깡패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데에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고 로비 바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미희는 쓰러진 깡패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중간 보스급의 사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낮게 속삭였다. 네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곧 찾아갈 테니 목 씻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녀는 사내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조태섭의 번호로 연결한 뒤 비명과 신음이 가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병원에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이 현장을 보고 경악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고 가해자인 깡패들은 피해자인 척 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미희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으며 경찰들은 그녀를 제지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다. 병원 사람들은 미희를 공포와 경애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를 구현할 것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날 밤 미희는 병원 옥상에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손에는 철수가 준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과거의 인연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펼친 수첩에는 코드네임과 함께 빛바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한때 전설이라 불렸던 여전사들의 연락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첫 번째 번호를 눌렀고 긴 연결음 끝에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오랜 침묵 끝에 대장님이라는 짧은 단어를 내뱉었고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긴장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미희는 감정을 절제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상대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좌표를 찍어주면 바로 합류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들은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전장의 불씨가 남아 있었고 미희의 부름은 그 불씨를 다시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게 했다. 하나둘씩 연결되는 통화 속에서 옛 동료들은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으며 미희가 지휘했던 팀 발키리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정보 수집과 해킹의 귀재인 소피아, 폭발물과 중화기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혜진, 그리고 근접 격투와 암살의 달인인 리사까지 모두가 집결 명령을 받았다. 미희는 그들에게 내일 자정 서울 외곽의 폐공장에서 만나자는 지령을 내렸고 그것은 한조 그룹을 향한 총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복수의 여신들이 될 것이었다. 미희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고 매캐한 연기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우고 말았다. 그녀는 민우가 누워있는 경실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약속했다. 반드시 놈들을 네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고.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조태섭은 병원에서 걸려온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분노를 참지 못해 집무실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날뛰었다. 그는 일개 아줌마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부하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블랙가드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화력을 집중해 상대를 박살내겠다는 오판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철수는 부대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형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포착하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누나가 불러 모은 멤버들이라면 한조 그룹의 사병 조직 따위는 하루아침에 괴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여 경찰과 군의 개입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누나가 마음껏 날뛸 수 있는 판을 깔아주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자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우회적인 방법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미희와 그녀의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무기를 손질하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 밤이면 한조 그룹의 요새는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들의 오만함은 처참한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녀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폐공장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녹슨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으며 오직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강미인은 먼지가 쌓인 드럼통 위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어둠 속을 응시했고 그녀의 발치에는 철수가 보내준 장비 가방들이 놓여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심장박동은 규칙적으로 뛰며 전투태세로 전환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가 소집한 이들은 단순한 부하들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혈맹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가장 먼저 정막을 깨고 나타난 것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온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고 차문이 열리며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현역 시절 팀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정보전의 천재 이지연이었으며 현재는 보안 업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지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미희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손에 든 노트북 가방을 소중하게 챙기며 다가왔다. 그녀의 합류로 팀은 천리안을 얻게 된 셈이었고 적들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곧이어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대형 오토바이 한 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와 급정거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겼다. 헬멧을 벗자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여성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팀의 화력을 담당했던 폭파 전문가 박혜진이었다. 현재 대형 물류 회사를 운영하며 거친 사내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넘치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큼직한 더플백이 매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개조하거나 수집한 위험한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합류로 팀은 그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창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장 천장에 깨진 창문 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모두가 눈치채기도 전에 미희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팀의 살수이자 근접 전투의 스페셜리스트였던 최수정이었으며 현재는 산속에서 은둔하며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기척을 지우고 움직이는데 통달해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긴 검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서늘함을 느끼게 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그녀였지만 미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절대적인 충성심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합류로 팀은 적의 목을 소리 없이 벨 수 있는 예리한 비수를 손에 넣었다. 4명의 여전사가 한자리에 모이자 폐공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마치 과거의 작전 회의실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다스러운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되었고 오직 눈빛만으로 서로의 결의를 확인했다. 그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미희의 호출 한 번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왔으며 이는 그들의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했다. 미희는 말없이 바닥에 지도를 펼치고 민우의 사진과 한조 그룹의 만행이 담긴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사진 속 처참한 민우의 모습을 본 팀원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살기가 피어올랐다. 미희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번 작전의 목표와 배경을 설명했고 감정을 섞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분노가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국가의 명령이 아닌 사적인 복수임을 분명히 밝혔고
언제든 발을 빼도 좋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주먹을 쥐며 놈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으르렁거렸고, 지연은 이미 노트북을 켜고 적들의 정보를 해킹할 준비를 마쳤다. 수정은 조용히 칼을 꺼내 닦으며 무언의 동의를 표했고, 그들의 반응에 미희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제 발키리 팀은 부활했고 그들의 사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연이 노트북 화면을 빔 프로젝터로 벽에 띄우자 한조 그룹 별장의 입체 도면과 경비 시스템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별장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접근로가 하나뿐인 천연의 요새였으며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외곽에는 높이 3m의 전기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정문과 후문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고 있었다. 일반적인 도둑이나 강도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철통 보안이었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공략해야 할 퍼즐 조각처럼 보일 뿐이었다. 지연은 보안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시스템을 마비시킬 루트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미희는 별장 내부의 경비 병력인 블랙가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들이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직 군인들로 조직적인 전술 움직임이 가능하며 각종 화기로 무장하고 있어 정면 승부는 위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희는 은밀한 침투와 교란 작전을 통해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지휘부를 타격하는 참수 작전을 제안했다. 혜진이 외곽에서 폭발을 일으켜 시선을 끄는 사이 수정과 미희가 내부로 진입하고 지연이 통신을 차단하여 놈들을 고립시키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전술이었다. 철수가 보내준 장비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돌격소총, 그리고 특수 제작된 섬광탄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있었다. 혜진은 마치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고 결합하며 상태를 점검했다. 수정은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단검들을 곳곳에 숨겨 넣었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민간인의 옷을 벗고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나 회사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전장의 마녀들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별장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백도어 프로그램을 코딩하며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별장 내부의 CCTV 영상을 해킹하여 적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면 속에는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는 조태섭 일가와 그들을 지키는 용병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은 팀원들의 전투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들었다. 지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러 가짜 신호를 서버에 심어 놓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미희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작전 수칙을 점검하고 서로의 장비를 확인해 주었다. 탄창을 결합하는 철그럭거리는 금소금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전주곡처럼 비장하게 들렸다. 미희는 팀원들에게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되 적이 저항할 경우 망설임 없이 제압하라는 교전 수칙을 하달했다. 우리는 살인마가 아니라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녀의 당부는 팀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 심판의 과정이 결코 자비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혜진은 준비해온 특수 차량에 시동을 걸었고 개조된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차량 내부에는 도청 감지기와 전파 방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팀원들은 신속하게 차량에 탑승하여 각자의 위치를 잡았고
미희는 조수석에 앉아 전방을 주시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고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목표물을 향한 날카로운 집중력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차량이 폐공장을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국도로 접어들자 빗방울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며 차창을 때렸다. 지연은 태블릿 PC를 통해 별장 주변의 기상 상황과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며 최적의 진입 경로를 안내했다. 그녀들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의 통신 상태를 체크하며 코드네임을 불렀고 그 목소리들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발키리 1, 발키리 2, 통신, 양호 진입 10분 전이라는 보고가 이어지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멀리 산 중턱에 환하게 불을 밝힌 별장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별장으로 향하는 산길은 구불구불하고 가로등조차 없는 험한 길이었지만 혜진의 운전 솜씨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전조등을 끈 채 야간 투시경에 의존하여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질주했고 차량은 마치 유령처럼 숲길을 헤치고 나갔다. 적의 경계 초소가 가까워지자 미희는 손신호로 정차 명령을 내렸고 차량은 숲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졌다. 이제부터는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구간이었고 소리 없는 잠입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숲속의 풀벌레 소리마저 숨죽인 듯 고요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차에서 내린 4명의 여전사는 숲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고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목표 지점으로 접근했다. 지연은 휴대용 스캐너로 주변의 전자신호를 감지하며 숨겨진 센서들의 위치를 파악해 팀원들에게 알렸다. 수정은 선두에 서서 덤불을 헤치며 길을 만들었고 미희와 혜진은 후방을 경계하며 대형을 유지했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하게 일치했고 수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정교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눈앞에 별장의 높은 담벼락과 위압적인 철문이 나타나자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산계했다. 미희는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경비원들의 잡담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저 안에는 죄 없는 아이를 짓밟고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악마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죄값을 물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켜고 작전 개시를 알리는 짧은 명령어를 송신했다. 헌트 비긴 사냥을 시작한다. 그 순간 지연이 키보드를 두드려 별장의 모든 조명을 일시에 소등시켜 버렸고 산중턱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당황한 경비원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공포의 서막이었다. 어둠 속에서 혜진이 설치한 소형 폭약이 외곽 울타리 쪽에서 터지며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경비 병력들이 폭발 지점으로 몰려가는 사이 수정은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넘어 안으로 침투했고 그림자처럼 경비원들의 뒤로 접근했다. 미희는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어깨에 견착하며 열린 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시야에 녹색으로 빛나는 적들의 형체가 들어왔고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오늘 밤 이 산 위에서 벌어질 일은 아무도 모르게 묻힐 것이며 오직 정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별장 내부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무전기에서는 서로 상황을 묻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지연의 전파 방해로 인해 먹통이 되었다.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적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워야 했고 발키리 팀은 그 틈을 타서 놈들의 목을 조여 들어갔다. 미희는 본관 건물을 향해 전진하며 눈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심장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동생의 눈물과 조카의 고통을 갚아주기 위한 여정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별장 내부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곧이어 비상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흐릿한 비상등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은 사라졌지만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색다른 여운거리로 여기며 환호성을 질렀고 술잔을 높이 들어올렸다. 조태섭은 불쾌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당장 전력을 복구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폭우로 인한 일시적인 송전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안전을 과신하고 있었고 그 오만함이 곧 그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인위적인 폭발음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정원에서는 미희가 어둠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젖은 잔디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녹색의 형광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체온이 붉은색으로 감지되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앞마당을 산책하듯 여유롭지만 치명적인 속도로 이동하며 첫 번째 타깃인 외곽 순찰조의 뒤를 밟았다. 빗소리가 그녀의 인기척을 완벽하게 지워주었고 경비원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사신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잡담을 나누며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수정은 미희의 신호에 맞춰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순찰조의 선두에 있던 사내의 입을 틀어막고 단검의 손잡이로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쓰러졌고 수정은 그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받아내어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동시에 미희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어 남은 한 명의 허벅지와 어깨를 순식간에 관통시켰고 고통에 입을 벌리는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빗줄기 사이로 튀어오른 핏방울은 금세 씻겨 내려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청소 작업에 가까웠다. 지연은 폐공장의 임시 지휘소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별장의 보안 서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경비실의 모니터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다. 경비실에 있는 감시자들은 모니터를 통해 평온한 정원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들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연은 루프 프로그램을 돌려 과거의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적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고 무전 통신망에 잡음을 섞어 그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은 총알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며 거대한 요새를 눈먼 장님으로 만들고 있었다. 별장 외곽의 숲속에 매복해 있던 혜진은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미리 설치해둔 교란용 폭죽을 터뜨렸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과 함께 요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경비 병력의 대장이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상황 파악을 지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알 수 없는 비명뿐이었다. 혜진은 망원경으로 우왕좌왕하는 적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껌을 질겅질겅 씹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혼란을 가중시켜 그들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경비 대장인 박 실장은 직감적으로 단순한 침입자가 아님을 깨닫고 비상 경계령을 내리며 남은 병력을 건물 주변으로 집결시켰다. 그는 블랙가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베테랑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부하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두절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은 그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조태섭이 있는 연회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통신이 차단되어 인터폰조차 먹통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 빗속에 숨어 있는 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 미희와 수정은 혼란을 틈타 별장의 본관 건물 측면에 도달했고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 2층 테라스로 침투할 루트를 확보했다. 벽면에는 빗물이 흘러내려 미끄러웠지만 그녀들은 마치 거미처럼 능숙하게 벽돌 틈새를 잡고 소리 없이 위로 올라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여전히 파티 분위기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들의 눈에 들어왔다. 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쾌락이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족속들이었다. 미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더욱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지연은 미희의 침투 경로에 있는 전자 도어락에 암호를 해독하여 잠금을 해제했고 2층 테라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미희와 수정은 젖은 군화를 벗어들고 맨발로 복도에 들어섰으며 그녀들의 발걸음은 고양이보다 조용했다. 복도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연의 해킹 덕분에 그녀들은 투명 인간처럼 카메라 앞을 지나갈 수 있었다. 그녀들은 복도 끝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경호원 2명을 발견하고 눈빛 교환만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수정이 오른쪽, 미희가 왼쪽을 맡아 동시에 덮치기로 약속했다. 수정이 먼저 벽을 박차고 날아올라 경호원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굴렀다. 미희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다른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하고 턱을 쳐올려 기절시킨 뒤 의식을 잃은 그를 부축해 벽에 기대어 놓았다. 경호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제압당했고 그녀들은 그들의 무전기와 무기를 챙겨 탄창을 확인했다. 이제 조태섭과 조민혁이 있는 연회장까지는 불과 몇 개의 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편 지휘 통제실에 있던 철수는 경찰 무전망을 감청하며 혹시 모를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었다. 신고 전화를 가로채고 순찰차의 동선을 파악하여 별장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누나가 보내오는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초조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능력을 믿기에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누나에게 현재 위치와 남은 적들의 숫자를 브리핑해 주었고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안내했다. 이것은 남매가 함께 치르는 전쟁이었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 연회장 안에 조민혁은 인터넷이 끊겨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짜증을 내며 술병을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떼를 썼고 조태섭은 그런 아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경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기에 외부의 침입 따위는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덜컹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박 실장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2층 복도를 수색하던 중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외부의 흔적도 없이 내부까지 침투당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전원 사살하라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 그의 명령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고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적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존재들처럼 그를 농락하고 있었다. 미희는 연회장 바로 앞에 대기실에 숨어 문틈으로 안의 상황을 정찰했고 조태섭과 조민혁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요동쳤지만 호흡은 더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섬광탄 2개를 꺼내 안전핀을 뽑았고 수정은 문을 발로 찰 준비를 하며 자세를 낮췄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그 폭풍은 이 썩어 빠진 성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미인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말했다. 진입한다. 혜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트럭의 짐칸을 개방하고 중화기를 꺼내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녀는 적들이 도망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봉쇄했고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는 자들이 보이면 즉시 사격할 준비를 마쳤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심판의 징조처럼 보였고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발키리 팀의 전설이 다시 쓰이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별장 내부의 모든 스피커를 해킹하여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음악을 크게 틀어버렸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것은 적들의 혼을 빼놓고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음악 소리와 함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실내는 순식간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다. 조태섭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음악 소리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미인은 수정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정은 온 힘을 다해 연회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동시에 미인은 손에 쥐고 있던 섬광탄을 안으로 던져 넣었고 눈부신 백색의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시야는 하얗게 멀어버렸고 귀는 멍해져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 틈을 타 검은 그림자 2개가 연회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것은 사냥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회장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넘어졌다. 경호원들은 총을 꺼내 들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허공에 대고 난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총알들은 값비싼 장식품들을 박살냈다. 미희는 혼란 속에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조태섭이 있는 상석을 향해 직진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조태섭의 얼굴만이 들어왔고 그 얼굴을 지식여주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조민혁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벌벌 떨며 울고 있었고 그의 바지는 이미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천하를 쥐고 흔들 것 같았던 재벌 3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인은 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렸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미희의 귀에는 민우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만이 들릴 뿐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박 실장이 비틀거리며 연회장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고 수정의 발차기에 맞아 벽으로 날아갔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며 이 괴물 같은 여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미인은 조태섭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렸고 조태섭의 고개는 힘없이 돌아갔다. 이제 이 성안의 주인은 바뀌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다. 미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혜진에게 무전을 보내 상황 종료를 알렸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미희의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는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연회장 내부는 섬광탄이 터진 직후에 매캐한 백색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이 뒤섞여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값비싼 샹들리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발에 밟힐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엎어진 테이블 위로 흘러내린 붉은 와인은 마치 핏물처럼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그 혼란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강미인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조태섭이 있는 상석을 향해 다가갔고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은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시야를 가리는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포착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아직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호원들이 허공에 대고 곤봉을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최수정에게 그들은 눈먼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수정은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경호원들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켰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 잔상조차 남지 않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마치 거북이 톱날에 베어 넘어가는 것과 같았고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수정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하고 미희의 측면을 완벽하게 방어하며 단 한 명의 적도 그녀의 대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벽을 쳤다. 조태섭은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린 상태에서도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비서실장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이미 구석에 처박혀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미인은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 조태섭의 멱살을 잡아 끄집어냈고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그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시각 별장 외부에서는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추가 병력이 정문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박혜진이 구축해 놓은 화력망에 막혀 꼼짝도 하지 못했다. 혜진은 트럭 짐칸에 거치된 중기관 총을 발사하며 적들의 차량을 벌집으로 만들었고 굉음과 함께 차량들이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그녀는 마치 전쟁터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호탕하게 웃으며 탄띠를 갈아 끼웠고 무전기를 통해 적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녀의 화력 지원 덕분에 별장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고 지원군은 불길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별장의 모든 출입문을 전자적으로 봉쇄해버렸고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밖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을 만들었다. 그녀는 조명을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꾸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스피커를 통해 사이렌 소리를 울려 적들의 심리를 밑바닥까지 무너뜨렸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조작되는 시스템은 적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였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그녀 역시 전장을 지배하는 또 한 명의 여장군이었다. 적들은 자신들이 갇힌 쥐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미인은 조태섭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권총의 차가운 총구를 그의 이마에 갖다 대었고 조태섭은 기겁하며 손을 들어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 미인은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의 오만한 인생을 비웃으며 지금 네가 가진 돈으로 내 총알을 막아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조태섭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희의 귀에는 그 소리가 역겨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더러운 돈이 아니라 짓밟힌 동생 가족의 명예와 민우가 흘린 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책상 밑에 숨어있던 조민혁이 틈을 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수정이 던진 단검이 그의 바로 앞바닥에 꽂히며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조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바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수정은 천천히 걸어가 단검을 회수하고 조민혁의 뒷덜미를 잡아 질질 끌고 와 조태섭의 옆에 무릎 꿇렸다. 평소에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던 그가 이제는 진짜 벌레가 되어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광경이었다. 미인은 두 부자를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져놓았다. 그것은 과거 미희가 군 시절 사용하던 구형 장비였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하라며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살기등등한 눈빛은 그녀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태섭은 떨리는 입술로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웅얼거렸지만 미인은 허공의 위협 사격을 가해 그의 귓가를 스치게 만들며 입을 다물게 했다. 총성 소리에 조태섭은 기절할 듯 놀랐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깨닫고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리고 민우와 같은 피해자들을 돈과 힘으로 짓밟았던 사건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자백은 녹음기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고 그것은 한조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되고 있었다. 한편 별장 외곽을 정리한 혜진은 장비를 챙겨 본관으로 진입했고 로비에 남아있던 잔당들을 가볍게 처리하며 연회장으로 합류했다. 그녀는 등 뒤에 맨 가방에서 고성능 폭약을 꺼내 금고가 숨겨진 벽면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조태섭의 자백에 따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인 이중 장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혜진은 능숙한 솜씨로 기폭 장치를 연결했고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묵직한 폭발음이 울리며 견고했던 비밀 금고의 문이 뜯겨 나갔다. 연기 속에서 드러난 금고 안에는 수많은 차명 계좌 통장과 로비 리스트가 적힌 장부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약점이 담긴 USB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연은 즉시 그 자료들을 확보하여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고 데이터를 백업함과 동시에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수사기관의 서버로 전송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에 한조 그룹의 비리를 생중계하겠다는 과감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미인은 조태섭과 조민혁을 서로 묶어놓고 그들의 목에 나는 범죄자입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걸어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최후의 형벌이었다. 미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민우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하며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속죄하라고 말했다. 조태섭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망함에 눈물만 흘렸고 조민혁은 공포에 질려 실성한 듯 웃고 있었다. 그때 혜진의 무전기를 통해 철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군 헬기와 경찰 특공대가 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철수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애썼지만 대규모 폭발과 총격전을 더 이상 은폐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미인은 당황하지 않고 시계를 확인하며 작전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었음을 팀원들에게 알렸다. 이제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고 남은 것은 세상이 이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게 하는 일뿐이었다. 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챙겨 미리 확보해둔 퇴로인 지하수로를 향해 이동했고 미인은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둘러보며 싸늘한 시선을 남겼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폐허가 되었고 오만했던 권력자들은 죄인이 되어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정의였고 힘없는 자들을 대신해 내린 가혹하지만 공정한 심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등 뒤로 멀리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하수로를 빠져나와 숲속에 숨겨둔 차량에 도착한 팀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얼굴에는 숯 검댕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혜진은 시원하게 소리치며 하이파이브를 제안했고 수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뜬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임무 완수를 보고했다. 그들은 오늘 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적을 만들어냈고 전설적인 여전사들의 위용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차량은 빗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 특공대가 별장을 포위하는 모습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지만 진짜 주인공들은 이미 무대에서 퇴장한 후였다. 미인은 차창을 열고 들어오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병실에 있을 민우와 언니를 떠올렸다.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이고 그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여운이 남아 있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개인이 칼을 들어야만 했던 이 현실이 씁쓸했고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녀는 그 역할을 피하지 않았을 뿐이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설로 남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이지연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 서버로 전송한 데이터 파일 하나로 인해 발칵 뒤집혔고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 속보에서는 한조 그룹 조태섭 일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끔찍한 청부 폭력의 실태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건국 이래 최대의 게이트가 터졌다고 전했고 시민들은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전광판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동안 돈과 권력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것은 썩어빠진 사회를 향한 통쾌한 한방이었다.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조태섭 일가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은 여론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 어젯밤 미희의 팀이 휩쓸고 지나간 별장에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결박당한 채 굴욕적인 팻말을 걸고 있는 조태섭 부자의 처량한 모습뿐이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그들의 몰골을 카메라에 담느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가 범죄자가 되어 고개를 숙인 사진은 순식간에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조태섭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한조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룹의 공중분해는 시간 문제로 보였다. 조태섭의 변호를 맡았던 거대 로펌 김앤장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발을 뺐으며 그동안 그들에게 기생했던 정치인들도 선 긋기에 바빴다. 절대 권력이라 믿었던 돈의 성벽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미희가 넘겨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민우가 마침내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의사는 민우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급히 가족들을 호출했고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달려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민우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어머니를 알아보며 눈물을 흘렸고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가 다시 삶으로 돌아온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미인은 병실 문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림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가 살아나 준 것만으로도 자신이 감수한 모든 위험과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쳐내며 조용히 병실을 떠나려 했지만 그때 뒤를 돌아본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언니는 미희를 향해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자매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오고 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건을 덮으려 했던 부패한 담당 형사는 감찰반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고 경찰서 로비에서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조태섭에게 뇌물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혐의가 모두 드러나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며 비굴하게 몸을 숨겼지만 이미 전 국민이 그의 타락한 민낯을 확인한 뒤였다.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경찰이 범죄자와 결탁했을 때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권선징악의 표본이었다. 강철수 여단장은 군 내부의 조력을 통해 미희와 팀원들이 남긴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렸고 이번 사건을 신원 미상의 자경단 소행으로 위장했다. 그는 누나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그것은 동생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그는 뉴스에 나오는 한조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누나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을 느꼈다. 법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은 결국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뜨거운 심장이었음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발키리 팀원들은 다시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흩어졌다. 이지연은 다시 보안회사의 CEO로 돌아가 유능한 사업가의 가면을 썼고 박혜진은 물류 현장에서 직원들을 호령하며 거친 땀방울을 흘렸다. 최수정은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그들은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만이 공유할 수 있는 뜨거운 추억과 끈끈한 유대가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들은 언제든 미희가 부르면 다시 모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영원한 전우들이었다. 며칠 후 미희는 민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문틈으로 화목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제 그 그림 속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빛보다는 어둠이 익숙한 사람이었고 평화로운 일상보다는 거친 전장이 더 어울리는 존재였기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간호사 스테이션에 맡기며 민우 보호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사연 대신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씩씩하게 살아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민우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미희가 평생 모아온 퇴직금의 일부였고 조카를 향한 이모의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며 모자를 눌렀었고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얼굴에는 홀가분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민우는 나중에 간호사로부터 편지를 전해받고 이모가 다녀갔음을 알게 되었고 급히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다. 이모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미희가 보여준 용기는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소년은 자라서 또 다른 정의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한조 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며 재벌 개혁과 사회 정화의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름 모를 영웅들이 악을 심판했다는 사실에 열광했고 그들을 현대판 홍길동이나 여성 어벤져스라고 부르며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작 그 전설의 주인공들은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세상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밤길을 걸을 때마다 혹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어느 날 미희는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인적이 드문 시골버스 터미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정착하지 않고 바람처럼 떠도는 삶을 선택했고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불의와 싸우기 위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주인을 닮아 늙었지만 날렵해 보이는 유기견 한 마리가 함께하고 있었고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떠났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는 길마다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미희는 문득 철수와 나누었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철수는 누나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권유했지만 미희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웃어 넘겼었다. 그녀에게 휴식이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것이었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민우와 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소중하게 다시 집어넣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미희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회상했다. 총성도 비명도 없는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미였고 707 특임대의 전설이었으며 누군가의 든든한 이모이자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계속 전해질 것이다. 어딘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법이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고 약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정의는 종종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씨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